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후클럽에 가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 그리고 여타 입장국들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토마토픽에서는 기후클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후클럽은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노르트하우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참가국 간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설정 및 제3국 관세 조율을 위한 국가 간 그룹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가국 간 협력관계 내에서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 경쟁력 상실 방지를 위해 관세 면제 등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체입니다. 2022년 1월 9일 슐츠 총리가 다포스 포럼에서 창설을 제안했고 같은 해 12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의 단계별 계획을 개략적으로 담은 기후클럽 위임사항을 승인했습니다. 기후클럽의 목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부인데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감함입니다. 탄소 가격을 책정하고 그린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입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에콜로직 연구소는 독일 중심의 기후클럽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전망하는 3가지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멤버 간 합의를 통해 최소 탄소 가격 설정,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라 효과가 미비할 수 있고 국가 간 탄소 가격 설정 과정에서 진행 정도와 단계가 상이해 현실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섹터와 산업별로 참여국 간 공동으로 주요 산업이 탈탄소화에 공동 대응하는 모델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마지막은 녹색 수소 개발 및 인프라 공동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모델입니다. 그린 수소는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등에서 단기간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다양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이 기후클럽에 가입하면 얻는 혜택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인데요. 기후클럽은 최저 탄소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의 제품에 수입 부과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 경세 같은 개념입니다. 기후클럽에 가입돼 있으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제고인데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다 온실가스 배출량 7위를 기록함에도 환경 문제에 미지근한 행보로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후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클럽 결성에는 난망이 예상됩니다. 좋은 취지와 목표에도 선진국들이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에드워드 바비어 교수는 여전히 G7이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8%를 차지하지만 1인당 평균 $62에 이르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자 나라들이 신흥경제국에 대한 특정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 가입 요건과 역할 등에 대한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 선진국들은 여전히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선진국 상당수가 천연가스 발전의 배제와 석탄 발전소의 퇴출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일본과 미국 등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거둬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한국은 초기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등 주요 7개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3월 발표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서는 기후정책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기후클럽의 등장은 반갑습니다. G7 등 선진국이 모범을 보여야 개발도상국 등 3세계도 움직일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난망이 예상됩니다. 아직 제대로 된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수 선진국들은 선뜻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참여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대 중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 중심의 기후클럽에 중국이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 기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인데요. 초강 대국들 중 하나인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면 기후클럽의 취지도 무색해집니다. 기후클럽이 향후 기후 위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 강대국들만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